요즘 들어 부쩍 창밖을 보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제가 평생을 살아온 이 집, 마당의 감나무는 올해도 어김없이 실한 감을 주렁주렁 매달 준비를 하고 있네요. 저 감나무는 제 남편, 그러니까 우리 아들 녀석의 아버지가 아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해의 기념으로 심은 겁니다. 아들이 딱 저 감나무만 했을 때가 있었는데 세월이 흘러 나무는 이렇게 늠름하게 자라 집을 지키고 아들은 장성의 가정을 꾸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아들 내외의 집에서, 아니 엄밀히 말하면 제 명의로 된 이 집에 얹혀 사는 신세가 되었지요. 모든 일의 시작은 3년 전 남편의 상을 치른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장례식장을 오가며 검게 그을린 아들 녀석의 얼굴이 아직도 선합니다. 모든 절차가 끝나고 텅 빈 집으로 돌아와 멍하니 앉아있는 제 옆에 아들과 며느리가 나란히 앉더군요. 며느리는 제 손을 꼭 잡았고 아들은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저희랑 같이 사시는 게 어떻겠어요? 이 넓은 집에 혼자 계시면 저희도 마음이 안 편하고 어머니도 적적하실 겁니다. 저희가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모시고 싶어요. 아들의 목소리는 진심처럼 들렸습니다. 옆에 있던 며느리, 영서, 어미도 거들었죠. 네, 어머님. 저희가 잘할게요. 손주 재롱 보는 재미도 있으실 거고요. 음식이며 살림이며 아무것도 신경 쓰시지 않게 저희가 다 알아서 할 테니 어머님은 그저 편히 계시기만 하면 돼요. 그때는 그 말들이 얼마나 달콤하게 들렸는지 모릅니다. 평생을 기댈 곳이라 믿었던 남편이 하루아침에 곁을 떠나고 집안 가득하던 온기는 싸늘한 정막으로 변해버린 뒤였으니까요. 밤마다 현관문 소리에 놀라 깨기 일쑤였고 혼자 밥을 차려 먹을 때면 숟가락을 들기도 전에 눈물부터 쏟아지던 날들이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아들 내외의 제안은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느껴졌습니다. 늙어서 자식에게 짐이 되고 싶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마지막은 가족의 품에서 보내고 싶다는 외로움이 더 컸던 모양입니다. 무엇보다 눈에 밟히는 손주 녀석의 얼굴이 제 결심을 굳히게 만들었지요. 저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고 며칠 뒤 아들 내외는 살던 아파트를 정리하고 제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합가 생활은 처음 한두 달은 제 기대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온 아들 내외와 손주까지 넷이서 함께 둘러앉아 저녁을 먹는 풍경은 제가 그토록 그리워하던 것이었으니까요. 며느리는 약속대로 살림에 손을 못 대게 했고 아들은 주말마다 저를 데리고 외출이라도 하려고 애쓰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모시겠다던 그들의 말은 그저 빈말에 가까웠다는 것을 깨닫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변화는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평생을 제 손으로 가족의 먹거리를 챙겨왔습니다. 특히 김치만큼은 자부심이 있었죠. 남편도 아들도 제가 담근 김치가 없으면 밥을 못 먹을 정도였으니까요. 합가하고 처음으로 김장철이 돌아왔을 때 저는 당연히 예년처럼 김치를 담글 준비를 했습니다. 좋은 배추와 물을 골라 소금에 절이고 밤새워가며 정성껏 양념을 만들었죠. 예전처럼 많은 양은 아니었지만 우리 네 식구가 겨우내 먹을 만큼은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제 등 뒤에서 부엌으로 들어온 며느리가 대뜸 코를 막으며 말하더군요. 어머니, 이게 다 뭐예요? 집안에 냄새가 진동을 하네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가, 김치 담그잖니. 너가 우리 집 김치 맛을 아직 제대로 못 봐서 그래. 이거 하나면 다른 반찬 없어도 밥 한 그릇 뚝딱이야. 그러자 며느리는 한숨을 푹 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세상에 누가 이렇게 힘들게 김치를 담가 먹어요.
인터넷으로 주문하면 맛있는 김치가 종류별로 다 오는데. 그리고 이런 건 냄새 때문에 아파트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옆집에서 민원 들어와요. 아파트가 아닌 마당 넓은 주택이었지만 며느리의 말투는 마치 제가 시대에 뒤떨어진 유난스러운 늙은이가 된 것 같은 기분을 느끼게 했습니다. 더 기가 막힌 일은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제가 정성껏 버무려 김치통에 차곡차곡 담아놓은 김치를 며느리가 며칠 뒤 음식물 쓰레기 봉투에 담아버리고 있는 것을 목격한 겁니다. 제가 너무 놀라 아가, 지금 뭐 하는 거냐? 하고 소리치자 며느리는 조금도 놀란 기색 없이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이것 때문에 냉장고에 다른 음식까지 냄새가 다 배었어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요즘은 다 사 먹는다고. 마트에서 깔끔하게 포장된 김치 사왔으니까 그걸로 드세요. 제 눈앞에서 제 평생의 자부심과도 같았던 음식이 음식물 쓰레기로 버려지는 광경을 보면서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죠. 그날 저녁 저는 퇴근하고 돌아온 아들에게 이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일말의 기대를 품고서요. 제 아들이라면 어릴 적부터 제 김치를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고 했던 녀석이라면 제 마음을 알아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아들아, 영서 어미가 내가 담근 김치를 글쎄 다 버렸단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그게 어떤 정성으로 만든 건데 제 말에 아들은 TV에서 눈을 떼지도 않은 채 건성으로 대답했습니다. 에이 어머니,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러세요? 영서 씨 말도 일리가 있죠. 요즘은 편하게 사 먹는 게 대세인데 어머니도 이제 힘들게 그런 거 하지 마시고 편하게 지내세요. 편하게 지내라는 아들의 말은 비수처럼 제 가슴에 꽂혔습니다. 편한 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제 존재와 제가 살아온 세월 전체를 부정당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부엌에 들어가는 일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며느리는 약속대로 알아서 식사를 차렸고 식탁에는 정체 모를 배달 음식과 반조리 식품들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저 며느리가 차려주는 밥을 군소리 없이 받아먹는 그저 식객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소외감이었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나고 거실에 다 같이 모여 있을 때 며느리는 스피커폰으로 자기 친정어머니와 통화하는 것을 즐겼습니다. 엄마, 응, 나 저녁 먹었지. 엄마는? 뭐 맛있는 거 해 드셨어? 며느리의 목소리는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딸의 목소리였습니다. 아, 정말? 역시 우리 엄마 손맛은 최고야. 그 김치 택배로 좀 붙여주면 안 돼? 여기 어머님이 담그신 건 영 입에 안 맞아서 바로 옆 소파에 제가 버젓이 앉아 있는데도 며느리는 스스럼 없이 그런 말을 내뱉었습니다. 그럴 때면 저는 차라리 귀가 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제 앞에서 저를 없는 사람 취급하는 그 상황이 너무나도 모욕적이었습니다. 더 비참한 것은 아들의 태도였습니다. 아들은 며느리가 저에게 무례하게 굴 때마다 못 들은 척, 못 본 척하기 바빴습니다. 자신의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벌어지는 불편한 기류를 애써 외면하는 것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저 귀찮았던 것이겠죠. 늙은 어머니의 서운한 감정 따위를 일일이 챙겨주기에는 자신의 삶이 너무 고단하다고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점점 말이 없어졌고 방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손주 녀석과 놀아주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지만 그것마저도 며느리는 탐탁지 않아 했습니다. 어머니, 애벌은 나빠져요. 너무 오냐오냐 하지 마세요. 어머니, 옛날 방식은 지금 애들한테 안 맞아요. 제가 알아서 교육할게요.
며느리는 사사건건 제 육아 방식에 끼어들었고 결국 저는 손주를 편하게 안아주는 것조차 눈치를 보게 되었습니다. 모시겠다는 말은 허울뿐인 약속이 되었고 저는 이 집의 주인이 아니라 가장자리로 밀려난 이방인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마당의 감나무는 해마다 무럭무럭 자라는데 이 집안에서 제 자리는 나날이 좁아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창밖을 보며 남편이 사무치게 그리워지는 날들을 속으로 삼킬 뿐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폭발하기 직전에 고요하지만 위태로운 나날들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김치 사건 이후로 제 마음속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벽이 하나 세워졌습니다. 아들 내외 앞에서 웃고 있어도 그것은 진짜 웃음이 아니었고 그들이 차려주는 밥을 먹어도 모래알을 씹는 것처럼 서걱거렸지요. 저는 그저 이 집의 평화를 깨뜨리고 싶지 않은 혹은 분란을 일으킬 용기조차 없는 늙은이처럼 스스로를 위장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제 최소한의 평화마저 깨뜨리는 사건들은 마치 예정된 수순처럼 연이어 터져 나왔습니다. 시작은 하나뿐인 손주 녀석의 5번째 생일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아들 생일보다 더 유난을 떨며 며칠 전부터 부산을 떨더군요. 어머님, 이번 주말에 민준이 생일 파티 할 거예요. 제 친구들이랑 남편 회사 동료 몇 분 오시기로 했어요. 그리고 당연히 저희 부모님도 오실 거고요. 며느리는 신이 나서 떠들었지만 그 초대 명단에 제 쪽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을 애써 모르는 척하는 듯 했습니다. 제 친구들은 남편 따라 세상을 떠나거나 먼 시골에 살고 있으니 부를 사람이 마땅치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사실이 새삼스레 저를 외롭게 만들더군요. 생일 파티 당일 아침부터 집안은 잔치 분위기로 들썩였습니다. 며느리는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예쁘게 매만지고 왔고 아들은 거실을 화려한 풍선과 장식으로 꾸몄습니다. 저는 그저 그들이 시키는 대로 소파를 옮기고 상을 닦는 것을 도울 뿐이었습니다. 잠시 후 현관문이 열리고 사돈 부부가 환한 얼굴로 들어섰습니다. 아이고, 우리 사위, 우리 딸, 고생이 많네. 사돈의 목소리가 울리자마자 아들과 며느리는 버선발로 뛰어나가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어서 오세요. 멀리 오시느라 힘드셨죠? 아들의 목소리는 평소 제게 말할 때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살갑고 정중했습니다. 사돈 부부는 양손 가득 손주의 선물을 들고 왔더군요. 거대한 로봇 상자와 최신형 태블릿 PC를 본 손주 녀석은 좋아서 방방 뛰었습니다. 저도 며칠 전부터 시장에 나가 손주가 좋아하는 공룡이 그려진 내복 한 벌을 고심해서 사두었습니다. 포장도 예쁘게 해서 건넸지만 제 선물은 값비싼 장난감들 옆에서 초라하게 밀려나 거실 한 구석에 놓였습니다. 그 누구도 제 선물을 풀어보거나 고맙다고 제대로 말해주는 이가 없었지요. 곧이어 며느리의 친구들과 아들의 직장 동료들이 도착했고 집안은 왁자지껄한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며느리가 주문한 배달 음식들을 접시에 옮겨 담고 과일을 깎아내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마치 이 집의 주인이 아니라 시간제 도우미가 된 기분이었어요. 며느리는 제게 어머니, 저기 피자 좀 잘라서 내주세요. 어머니, 음료수 좀 더 가져다 주시겠어요? 하고 자연스럽게 일을 시켰습니다. 사돈 부부는 가장 상석에 앉아 아들이 따라주는 비싼 와인을 마시며 사람 좋은 웃음을 짓고 있었죠. 그 모습을 멀찍이서 바라보는데 울컥하고 서러움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남편과 제가 평생을 바쳐 일군 이 집에서 저는 완벽한 이방인이자 구경꾼이 되어 있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사돈 부부는 제게 위로랍시고 한마디 건네더군요. 사부인,
아들, 딸 키워서 이렇게 합가하고 사시니 얼마나 좋으세요. 저희는 딸 하나라 나중에 외로워서 어쩌나 걱정인데. 사부인은 든든하시겠어요. 그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어색하게 웃어 보이는 제 얼굴 근육이 경련을 일으키는 것 같았죠. 든든하기는요. 제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가는 것을 저들은 조금이라도 짐작이나 할까요? 그날의 씁쓸함이 채 가시기도 전 또 다른 사건이 제 가슴에 못을 박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며느리가 백화점 쇼핑백을 대여섯 개나 들고 현관으로 들어섰습니다. 여보, 나왔어. 당신이 부탁한 거 사왔지. 며느리는 신이 나서 쇼핑백들을 거실 바닥에 와르르 쏟아냈습니다. 그중 가장 크고 고급스러운 상자를 열어 보이더군요.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붉은색 포장지 안에는 최고급 녹용 보약 세트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거 엄청 귀한 거래. 우리 아빠 기력 쇠하신 것 같아서 큰맘 먹고 샀어. 한 세트는 우리 집 거, 한 세트는 주말에 친정 갖다 드리게 며느리는 자랑스럽게 말하며 아들을 향해 생색을 냈습니다. 아들은 잘했어. 장인어른께 이만한 게 없지. 비쌌을 텐데라며 며느리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습니다. 저는 그저 말없이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수십만 원은 좋게 넘어 보이는 보약을 자기 부모를 위해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사는구나 싶었죠. 그때 며느리가 마치 이제야 제가 생각났다는 듯이 작은 약국 봉투 하나를 툭 던지듯 제게 건넸습니다. 아, 맞다. 어머니, 이거요. 약국 간 김에 어머니 생각나서 비타민C 하나 샀어요. 이런 거라도 잘 챙겨 드셔야 오래 사시죠. 제 손에 들린 것은 세일 상품이라고 적힌 스티커가 붙어 있는 몇천 원짜리 비타민 영양제 한 통이었습니다. 사돈을 위한 수십만 원짜리 녹용 보약과 저를 위한 몇천 원짜리 비타민. 그 가격의 차이만큼이나 저와 사돈 사이의 노인거리가 아득하게 느껴졌습니다. 오래 사시라는 말은 더 이상 덕담으로 들리지 않고 빨리 죽지 않아 골치라는 저주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고맙다는 말 대신 방에 들어가서 좀 쉬어야겠다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등 뒤에서 어머니는 맨날 피곤하시대라고 투덜거리는 며느리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 인내심의 마지막 끈을 끊어버릴 대화가 제 귀에 들려온 것은 그로부터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사돈의 칠순 생신이 다가오고 있었죠. 주말 저녁 아들 내외는 소파에 나란히 누워 태블릿 PC를 들여다보며 속닥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거실 한쪽에서 신문을 보는 척하며 그들의 대화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여보, 아버지 칠순 잔치 어디서 할까? 그냥 한정식집 괜찮은 데서 할까? 무슨 소리야? 우리 아빠 첫 칠순인데. 당연히 호텔에서 해야지. 내가 알아봤는데 시내에 있는 S호텔 뷔페가 그렇게 잘 나온대. 호텔? 비싸지 않아? 비싸긴 뭐가 비싸. 1인당 15만 원짜리 코스도 있고 25만 원짜리 시그니처 코스도 있는데 이왕 하는 거 제일 좋은 걸로 해드려야지. 랍스터랑 스테이크 무제한으로 나오는 걸로. 우리 체면도 있고. 25만 원? 그럼 우리 식구랑 처가 식구들만 해도 돈이 얼만데. 자기야, 돈이 문제야? 평생 고생하신 우리 아빠야. 이 정도는 해드려야 도리지. 자기가 내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아버님 보험금 나온 걸로 하는 건데 뭐. 좋은 데 쓰면 좋잖아. 저는 그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남편이 평생 저와 자식을 위해 꾸준히 마다치 않고 부었던 제가 아플 때 쓰려고 정 안 되면 아들 사업 자금이라도 보태주려고 아껴두었던 그 돈. 그 돈으로 사돈의 칠순 잔치를 호텔에서 열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겁니다.
심장이 바닥으로 쿵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제 남편의 피와 땀이 밴 돈이 저를 투명인간 취급하는 사람들의 입으로 들어갈 랍스터와 스테이크 값으로 치러질 판이었습니다. 신문을 든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문을 잠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된다. 이 집에서 이 사람들과는 단 하루도 더 같이 살 수 없다고요. 그 참담한 대화를 엿들은 후 제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사실 기대 같은 것은 하지 않은 지 오래였습니다. 하지만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으로 간사해서 혹시나 하는 작은 희망의 불씨가 마음 한구석에서 꺼지지 않고 남아 있었나 봅니다. 내 생일만큼은, 그래도 나를 낳아준 어머니의 생일만큼은 기억해주지 않을까 하는 어리석은 기대였죠. 생일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창밖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고요했고 집안의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일어나 미역국이라도 한 솥 끓여볼까 잠시 망설였습니다. 제 손으로 제 생일상을 차린다는 것이 처량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아들 녀석이 어릴 적엔 제 생일 아침이면 엄마 미역국 진짜 맛있다며 2그릇씩 뚝딱 해치우곤 했었으니까요. 그 기억 하나에 기대 부엌으로 향하려는데 방문 밖에서 아들 내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 나 오늘 늦어. 본부장님이랑 저녁 약속 있어. 당신도 민준이 챙기고 일찍 자. 알았어. 나도 오늘까지 끝내야 할 보고서가 있어서 아마 야근할 것 같아. 어머니 저녁이나 잘 챙겨드려. 그들의 대화 어디에도 어머니 생신이라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늘이 1년 365일 중 그저 평범한 하루라는 듯이요. 잠시 후 두 사람은 출근 준비를 마치고 제 방문 앞에서 어머니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의례적인 인사를 건네고는 현관을 나섰습니다. 굳게 닫힌 현관문을 보며 저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마음속에서 꺼질 듯 타오르던 작은 불씨가 차가운 재로 변해버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온종일 저는 방 안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밥 생각도 나지 않았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멍하니 벽에 걸린 남편의 사진만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나 잘 살고 있는 거 맞아요? 당신이 없으니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네요. 원망 섞인 독백을 속으로 삼키고 또 삼켰습니다. 시간이 흘러 창밖이 어둑어둑해지고 퇴근 시간이 한참 지나도록 집은 조용했습니다. 밤 10시가 넘어서야 현관문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지친 기색이 역력한 얼굴로 들어온 며느리는 소파에 가방을 던지듯 내려놓고는 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부엌으로 향하는 길에 방에서 나온 저와 눈이 마주쳤죠. 며느리는 그제야 뭔가 생각났다는 듯 아 하고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어머니, 저녁은 드셨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가로저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는 잠시 귀찮다는 표정을 짓더니 이내 선심이라도 쓰는 듯한 말투로 말했습니다. 아이고, 제가 너무 정신이 없어서 깜빡했네요. 오늘 어머니 생신인데 정말 죄송해요. 너무 피곤해서 밥할 힘은 없고 제가 라면이라도 하나 맛있게 끓여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며느리는 익숙하게 찬장을 열어 라면 봉지를 꺼내 들었습니다. 제 눈에 선명하게 들어온 것은 붉은색 포장지에 안성탕면이라고 적힌 글씨였습니다. 사돈 칠순 잔치를 위해 1인당 25만 원짜리 호텔 뷔페를 예약하던 그 목소리와 제 생일 저녁으로 안성탕면을 끓여주겠다는 지금의 목소리가 겹쳐지면서 저는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며느리는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며 물을 끓이고 파를 썰어 넣고는 제법 그럴듯한 모양새로 라면 한 그릇을 끓여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김치통에서 꺼낸 자신이 마트에서 사온 그 김치와 함께요. 어머니, 다 됐어요. 어서 드세요. 계란도 하나 탁 풀었어요. 안성탕면에는 계란이죠. 저는 홀린 듯 식탁 앞에 앉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라면, 그릇에서는 고소한 냄새가 났습니다. 하지만 제 코에는 그 어떤 냄새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젓가락을 들어 면 한 줄기를 입에 넣었습니다. 아무 맛도 나지 않았습니다. 맛을 느끼는 신경이 마비된 것 같았어요. 제 앞에서는 며느리가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키득거리고 있었고, 거실에서는 뒤늦게 퇴근한 아들이 옷도 갈아입지 않은 채 TV 스포츠 채널에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제게 생신 축하드려요라는 말 한마디 건네지 않았습니다. 이 집에서 제 70평생의 생일은 이렇게 안성탕면 한 그릇으로 정리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제 방으로 향했습니다. 등 뒤에서 어머니, 왜 안 드세요? 불어요 하는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방문을 닫고 잠그는 순간 눈물이 터져 나올 것 같았지만 애써 참았습니다. 이제 울 때가 아니었습니다. 우는 것은 지는 것이고 저는 더 이상 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장롱 가장 깊숙한 곳, 남편의 양복이 들어있던 자리에 고이 모셔두었던 오동나무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 뚜껑을 열자 조금은 빛이 바랜 붉은색 표지의 책자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등기권리증, 제 이름 석자와 이 집의 주소가 선명하게 인쇄된 이 집이 온전히 제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였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 혹시 모르니 당신 이름으로 해두는 게 마음이 편하겠다며 제 손에 쥐어준 것이었죠. 저는 그 서류를 가슴에 품고 밤을 새웠습니다.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서러움과 모멸감은 차가운 결심으로 굳어졌습니다. 이 모욕의 사슬을 제 손으로 직접 끊어버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안성탕면으로 기억될 그 생일 밤이 지나고 새로운 아침이 밝았습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지만 정신은 오히려 맑고 또렷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저를 짓누르던 무거운 안개가 걷히고 가야 할 길이 선명하게 보이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들 내외는 여느 때처럼 아침 식사도 거른 채 분주하게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제 방문 앞에서 들려오는 그들의 목소리는 이제 더 이상 제 마음에 어떤 파문도 일으키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곧 남이 될 사람들이었으니까요. 두 사람이 집을 나서고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저는 행동을 개시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지난 몇 년간 눈여겨보았던 동네 부동산에 전화를 거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 오랫동안 한자리에서 영업해 온 사장님 인상이 푸근하고 정직해 보였던 곳이었죠. 수화기를 드는 손이 아주 살짝 떨렸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고 번호를 눌렀습니다. 네, 복부동산입니다. 사장님, 저 여기 연희동 34번 길 단독주택 집주인인데요. 아, 네. 어르신, 무슨 일이세요? 사장님은 제 목소리를 기억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제 인생을 바꿀 말을 내뱉었습니다. 집을 좀 팔려고요. 최대한 빨리 그리고 조용하게 처리하고 싶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사장님의 놀란 숨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네, 집을요? 그 좋은 집을 왜 갑자기 저는 길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 아들 내외는 모르게 아주 비밀리에 진행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제 목소리에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상황을 파악한 사장님은 이내 사무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르신. 자세한 이야기는 직접 뵙고 나누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가족분들 안 계실 시간에 잠시 댁으로 찾아뵈어도 괜찮겠습니까? 네, 그렇게 해주십시오. 전화를 끊고 나니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이 아닌 어떤 해방감에서 오는 떨림이었습니다. 약속한 오후 2시 부동산 사장님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저는 혹시나 며느리가 일찍 퇴근할까 싶어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그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사장님은 집안을 둘러보며 연신 감탄했습니다. 이야, 어르신. 집 관리 정말 잘하셨네요. 남양이라 볕도 잘 들고 마당도 이만하면 정원 꾸미기에도 딱이고요. 요즘 이런 주택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그는 거실에 앉아 장부와 서류들을 꺼내 놓았습니다. 어르신, 이 집이 대지 지분도 크고 위치도 좋아서 아마 내놓기만 하면 금방 새 주인이 나타날 겁니다. 사장님은 최근 주변 시세를 바탕으로 예상 매매가를 조심스럽게 제시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큰 액수였습니다. 평생 고생한 남편과 제가 남긴 유산의 가치가 그 정도라는 사실에 만감이 교차했지만 지금은 감상에 젖어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사장님, 부탁이 있습니다. 집을 보러 오는 사람이 있더라도 제가 미리 연락을 드릴 테니 꼭 시간을 맞춰서 와주시고 혹시라도 아들 내외야 마주치는 일은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십시오. 저는 그저 고향에서 올라온 오랜 친구가 집 구경을 하는 척 둘러댈 생각입니다. 제 치밀한 계획에 사장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어르신. 이런 경우는 저도 경험이 있습니다. 어르신 뜻대로 최대한 조용하고 신속하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필요한 서류 목록을 적어 드릴 테니 미리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장님이 돌아간 후 저는 그가 적어준 서류 목록을 들고 다시 오동나무 상자를 열었습니다. 등기권리증, 제 인감증명서와 신분증, 이 몇 장의 종이가 제게 새로운 인생을 가져다 줄 무기였습니다. 서류들을 가만히 쓸어보는데 등 뒤에서 갑자기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평소보다 이른 퇴근이었죠. 어머니, 방에 계셨어요? 저 오늘 몸이 안 좋아서 조퇴했어요. 며느리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황급히 서류들을 상자에 넣어 장롱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하마터면 모든 계획이 들통날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든 며느리의 얼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너가 내게 준 모욕감에 비하면 이 정도의 배신감은 아무것도 아닐 것이다. 제 마음은 더욱 차갑고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작전은 시작되었고 이제는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부동산 사장님에게 집을 내놓은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연락이 왔습니다. 어르신, 집을 꼭 사고 싶다는 분이 나타났습니다. 자녀들 다 출가시키고 조용한 노후를 보내고 싶어하는 중년 부부인데 마당 있는 주택을 간절히 찾고 있었다면서 사진을 보더니 당장이라도 보고 싶다고 하네요. 내일 오후 3시쯤 괜찮으시겠습니까? 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생각보다 진행이 너무 빨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망설일 수는 없었죠. 네, 괜찮습니다. 그 시간에 맞춰 와주세요. 저는 다음 날 아침 출근하는 며느리에게 아무렇지 않은 척 말을 건넸습니다. 아가, 오늘 오후에 내 고향 친구가 잠깐 들를 거다. 서울에서 건축 설계 사업을 하는데 우리 집처럼 오래된 주택 구조를 좀 보고 싶다고 해서. 며느리는 별 관심 없다는 듯, 아, 그래요? 저는 어차피 늦게 오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라고 대답하고는 집을 나섰습니다. 완벽한 위장이었습니다. 약속한 셋이 부동산 사장님과 함께 차분하고 인상이 좋아 보이는 중년 부부가 집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들은 집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요란한 감탄 대신 "아, 참 좋네요라며 낮고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특히 남편 되는 분은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거실 창과 마당의 감나무를 보며 무척이나 마음에 들어 하는 눈치였습니다. 아내분이 온화한 미소로 말했죠. 저희가 딱 찾던 집이에요. 아이들 키우느라 평생을 아파트에서만 살았거든요. 이제 둘만 남으니 마당에서 꽃도 가꾸고 작은 텃밭도 일구면서 조용히 살고 싶었답니다. 그들의 차분한 목소리를 들으니 한편으로는 이 집의 좋은 기운이 계속 이어질 것 같아 마음이 놓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태연하게 우리 남편이 살아생전에 참 아끼던 집이에요. 구석구석 손길 안 닿은 곳이 없죠라며 집의 역사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중년 부부는 제 설명을 들으며 고개를 깊이 끄덕였고 집을 더욱 소중하고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듯 했습니다. 사장님은 저와 눈빛을 교환하며 순조롭게 집 구경을 이끌었습니다. 약 1시간 뒤 그들은 정말 마음에 듭니다. 저희 부부가 상의해보고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라는 말을 남기고 돌아갔습니다.